조선시대의 깊은 산자락에 둘러싸인 한 고을에 산을 넘고 맑은 계곡물을 건너 북적이는 장터로 향하던 떠돌이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손이었죠. 하늘이 높고 구름이 맑은 가을날 그는 삐걱거리는 낡은 지게를 메고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외딴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답니다. 길손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부잣집 자제도 관복을 차려입은 관가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로 오직 두 팔로 생계를 일구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장터마다 다니면서 바늘에서부터 옷감까지 소소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죠. 그의 누더기 같은 도포 안에는 정직함과 선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어느 날 길손이 이끼 낀 길목에 돌로 된 높은 벽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손은 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 몇몇이 모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간 길손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죠. 이게 무슨 짓이냐? 길손이 굵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두꺼비를 불에 던져 구우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 앞에서 몸부림치는 두꺼비의 모습에 길손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이 그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였죠. 길손은 불길 속에서 작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하는 두꺼비를 가엾게 여겨 차마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두꺼비의 흑빛 피부가 조금씩 불에 그을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였답니다. 길손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걸 받고 저 가엾은 생명은 나에게 넘겨라. 길손이 달아 해진 엽전 면 잎을 꺼내어 아이들 앞에 조심스레 들이밀었죠. 아이들의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두꺼비를 길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엽전을 보자마자 까맣고 작은 손으로 냉큼 돈을 움켜쥐고 가을 단풍이 물든 산속으로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길손은 두꺼비를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두꺼비의 흑빛 피부는 불에 조금 그을려 군데군데 검게 변해 있었고 작은 몸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답니다. 길손은 주변을 둘러보다 이끼 낀 바위 틈새로 흐르는 맑은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길손이 뿌려준 물방울이 두꺼비의 몸에 닿자 이 작은 생명체는 생기를 되찾는 듯했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길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풀잎 사이로 느릿하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자 길손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낡은 도포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무거운 지게를 다시 짊어졌죠. 길손은 지게끈을 어깨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장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열심히 길을 걸어 길손은 마침내 경상도의 큰 장터에 도착하였답니다. 북적이는 장터 한켠 길손은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나이든 선비가 길손의 건장한 풍채를 유심히 살피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죠. 선비의 눈은 특유의 영리함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자네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고향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일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힘이 좋아 보이는구만.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선비는 길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길손의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목 그리고 거침없는 덩치까지 유심히 살폈죠. 네, 어려서부터 장사를 하며 지게질을 많이 했사옵니다. 길손이 공손히 답하였죠. 자기소개가 늦었군. 나는 심진사라고 하네. 심진사는 넓은 이마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고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습니다.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성격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내가 요새 힘센 인물을 구하고 있는데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길손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당장 밥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길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좋습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뭐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손은 심진사 집의 막일꾼이 되었습니다.
길소는 심진사를 따라 고을 동쪽에 자리한 심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지붕이 웅장한 심진사의 집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듯했죠. 넓은 마당의 한쪽에 자리한 작은 행랑채가 그의 거처로 정해졌죠. 처음 며칠간은 푸짐한 밥상과 넉넉한 대우를 받자 길손의 마음은 한껏 부풀었답니다. 그는 새벽녘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성실하게 일하였죠. 드디어 머무를 곳을 찾았구나. 길손은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행랑채에 돌아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죠. 점차 심진사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다면서 품삯을 약속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엔 아예 트집을 잡아 월말에 주기로 한 품삯마저 깎아버렸죠. 길손은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심진사는 늘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길손을 내려다보았죠. 길손의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거친 손은 더욱 굳은 살이 박혔답니다. 심진사는 길손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밥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녀의 손에 찬밥 한 그릇이 겨우 전해질 뿐이었죠. 이마저도 제때 주지 않아서 길손은 종종 배고픔을 참아야 했답니다. 심진사는 그저 착취할 뿐이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은 이내 자신이 내린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심진사의 차가운 대우 속에서도 길손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을 맡은 하녀 초란이었죠. 초란은 23의 나이로 어릴 적 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빚을 갚지 못해 종살이로 팔려온 불운한 여인이었답니다. 그녀는 심진사 댁에서 오랫동안 부엌 일을 맡아 해왔죠. 초란의 얼굴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다정한 성품과 맑은 눈빛, 부지런한 손끝을 가진 여인이었죠. 부엌 일을 맡은 초란은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심진사 집안 사람들의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어느 날 밤 길손이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지친 몸으로 행랑채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 그릇 하나가 조심스레 놓여 있었죠. 길손이 그릇의 뚜껑을 열자 따뜻한 소고기국이 은은한 김을 내뿜었답니다. 누가 이런 정성을 베풀어 준 것일까? 길손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길손은 초란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와 눈빛이 길손의 시선을 피했죠. 살짝 눈치를 챈 길손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국을 가져다 주신 분이 혹시 아시었소? 길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힘든 일을 하시니 기운을 돋우실 것이 필요할 듯하여서요. 초란은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답하였죠. 길손은 초란에게 고개 숙여 고맙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길손은 고단한 저녁마다 초란이 몰래 내어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간간히 만들어준 꿀떡 한 접시를 통해 많은 위안을 받기 시작하였답니다. 초란의 작은 배려는 차디찬 심진사의 집에서 길손에게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초란의 따뜻한 마음이 길손에게 위안이 되고 있던 한편 심진사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진사는 고을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심진사는 고을의 땅 문서를 몰래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많은 선량한 농민들의 터전을 빼앗아왔습니다. 붓 한 자루와 도장 하나로 수십 명의 농부들이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죠. 심진사는 고을 창고에 보관된 새 곡식을 썩은 곡식과 교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뭄이 들고 씨앗 농사마저 실패하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악덕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많은 이자를 벌어들이는 일 또한 심진사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병이 들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심진사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이자는 원금의 3배, 4배까지 불어나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땅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심진사의 창고는 날로 불어나고 그의 집은 더욱 화려해졌죠. 심진사의 악행이 고을 전체를 괴롭히는 동안 길손과 초란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의 연결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한편에서 쌀을 나르거나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울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이를 핑계 삼아서 자주 마주치며 짧은 대화를 이어가던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져 갔답니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오. 어느 가을날 길손이 우물가에서 초란에게 옷을 건네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초란은 고개를 살짝 숙여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손이 있는 곳에도 불을 따뜻하게 떼어야겠습니다. 어느 날 밤 길손이 허리를 다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초란이 찾아와 약초를 달인 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초란의 손길은 따뜻했고 길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어느 비 오는 날 초란이 진창길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습니다. 길손은 망설임 없이 초란을 등에 업고 숙소로 향했죠. 비에 젖은 초란의 부드럽고 봉긋 솟은 몸이 길손의 등에 딱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길손은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감정이 일었답니다. 초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길손의 심장은 더 빠르게 쿵쿵 뛰었죠. 길손은 초란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초란 역시 길손의 정직하고 듬직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죠. 어느 겨울의 차가운 밤 길손은 조심스럽게 초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해지자 길손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뺨을 살포시 어루만졌죠. 초란의 눈이 달빛에 반짝였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애정을 확인하였죠.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져 가던 어느 겨울밤, 심진사는 고을 양반들과 연회를 즐기러 나가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죠. 초란은 부엌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답니다. 촛불 아래 초란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죠. 오랜 시간 망설임 끝에 초란은 마음을 굳게 먹고 길손이 있는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길손은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등불 아래서 초란이 몰래 가져다 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초란이 모습을 드러냈죠. 길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답니다. 어인일이시오? 길손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더는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곳에서 보내도 될까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 말을 들은 길손은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마음을 굳힌 듯이 말하였습니다. 물론 되고 말고요. 방안이 더 따뜻해지도록 장작을 좀 더 넣어야겠소. 길손이 머쓱한 듯 잠시 장작을 넣고 오려고 하자 초라는 길손의 옷깃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홍시처럼 붉힌 채로 길손의 눈을 올려다보았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서로를 격하게 껴안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길손은 조심스레 초란의 옷고름에 손을 뻗었죠.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마침내 옷고름이 모두 풀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죠. 길손은 어느새 초란의 곁에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답니다. 그들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은 사라졌죠. 길손의 손이 조심스럽게 초란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그들은 밤이 깊어갈수록 계속해서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죠. 꿀처럼 달콤하고 깨처럼 부드러운 그들의 시간은 새벽이 오기 전까지 계속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초란과 길손은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심진사 댁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심진사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음흉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심진사는 하인을 시켜 한밤중에 초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답니다. 하인이 초란에게 어르신이 급히 부른다는 전가를 전하자 초란은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두운 밤에 주인이 하녀를 부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녀는 심진사가 무슨 불순한 짓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을 품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떨리는 다리로 심진사의 방문 앞에 선 초란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등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초란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너를 탐하여 왔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심진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심진사는 순식간에 초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억지로 눌러 앉혔습니다. 공포에 질린 초란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심진사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죠. 심진사는 초란을 억지로 취하려고 했답니다. 초란은 심진사의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껏 그를 밀쳐내며 도망치려 했죠. 방 안에서는 옷자락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한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란을 생각하며 마당을 서성이던 길소는 안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척을 느낀 그는 주저없이 심진사의 방으로 달려갔죠. 밤 공기를 가르는 비명소리에 길손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답니다. 길손은 지체 없이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 안에는 초란을 억압하고 있는 심진사의 모습이 보였죠. 길손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 심진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힘껏 그를 잡아당겨 초란에게서 떨어뜨렸죠. 이놈이 감히! 심진사는 몸이 바닥에 나뒹굴며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한 심진사는 곧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머슴들을 불러들였죠. 심진사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듯 울려 퍼졌답니다. 천한 놈 주제에 감히 사내 행세를 하면서 내 안채를 어지럽혀!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심진사의 외침에 여러 명의 머슴들이 즉시 횃불을 들고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심진사의 명령에 따라 길손을 붙잡았죠. 머슴들은 길손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무참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길손의 온몸에 쏟아졌죠. 나무 몽둥이로 그의 등과 볼기짝을 내리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트렸답니다. 심진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이 안 풀린 듯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댔죠. 길손이 매를 맞고 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심진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초란을 향한 욕망과 그것을 방해한 길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심진사의 마음속에는 화가 점점 깊어갔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심진사는 길손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멍이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나타난 길손에게 심진사는 평소와 다르게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그는 먼 곳에 사는 자신의 친구에게 중요한 편지를 전해달라는 심부름을 맡겼답니다. 이번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자네에게 맡기네. 조심해서 다녀오게. 심진사의 말에는 이상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길손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낮은 신분으로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초란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먼 길을 떠났죠. 길손의 등 뒤로 심진사의 얼굴에 잠시 음흉한 미소가 스쳤답니다. 길손이 떠난 그날 오후 심진사는 고을의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관아의 아전들에게 자신의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며 크게 호들갑을 떨었죠. 심진사는 자신의 값비싼 비단 몇 필이 사라졌다고 했답니다. 범인은 틀림없이 그 떠돌이 장사꾼 출신 길손이란 놈이옵니다. 그놈이 제 비단을 훔쳐서 멀리 달아나려고 했던 것이옵니다. 심진사는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심진사가 미리 계획한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길손이 떠나기 전 심진사는 몰래 자신의 창고에서 비단 몇 필을 꺼내 길손의 보찜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길손은 자신의 짐 속에 숨겨진 비단을 등에 짊어진 채 길을 떠났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길손은 심진사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길손을 다급히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범인을 찾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포졸들의 눈이 길손에게 멈추자 그들은 점점 길손에게 다가왔답니다. 한 포졸이 길손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길손을 거칠게 붙잡아 다시 고을의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길손은 보찜을 빼앗긴 채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죠. 사또는 심진사의 비단을 훔쳤다는 혐의로 그를 크게 추궁하였답니다. 소인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길손의 보찜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심진사의 비단 3필이 나왔습니다. 심진사는 사또 옆에 서서 저놈이 자신의 비단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다고 마구 소리치고 있었죠. 길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눈앞이 캄캄해진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사또는 길손에게 곤장 10대를 치도록 명하였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묶인 길손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죠. 매 한 대가 내려칠 때마다 그의 볼기짝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새겨졌답니다. 형벌이 끝난 후 길손은 피투성이가 된 채 어두운 옥에 갇히게 되었죠. 길손이 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심진사댁 부엌에서 일하던 초라는 안채에서 일하는 다른 하녀들에게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초라는 심진사가 길손에게 누명을 씌워 관아의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초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그날 밤 초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심진사의 꼴이 보기 싫었던 초라는 결단을 내렸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워진 밤, 초라는 작은 보따리를 꾸려 몰래 담장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문 밖을 몰래 나서려던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그녀 앞에 나타났답니다.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하다니. 당장 이리 오지 못하겠느냐? 심진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초라는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심진사의 하인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심진사는 초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며 그녀를 끌고 갔죠. 심진사는 탈출하려는 초란을 마당 한켠에 있는 장독대를 보관하는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습하고 어두운 데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곳이었죠. 심진사는 초란을 거칠게 창고 안으로 밀어넣었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니녀는 나의 정을 매몰차게 거절했으니 기생촌에 비싼 돈을 받고서 팔아넘겨버리겠다. 심진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리자 초란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초란을 장독대 창고에 가둔 후 심진사는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죠. 비단요와 깨끗한 이불 위에 누운 심진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심진사의 꿈속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작은 생명체가 나타났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 마리의 두꺼비였습니다. 흑빛 몸에 초록색 반점이 있는 두꺼비는 심진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답니다. 두꺼비는 사람의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놈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두었고 재물을 마구 약탈하였으니 곧 네 놈의 집에 큰 벌이 내릴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낮고 어두웠지만 산속의 메아리처럼 심진사의 귓가에 울려 퍼졌죠. 심진사는 두꺼비의 말에 몸서리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상한 꿈이로다.
심진사는 중얼거리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심진사의 안방 앞 마루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방문 앞에 앉아있는 작은 형체가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 마리의 두꺼비였습니다. 흑빛 몸에 초록색 반점이 있는 두꺼비는 꿈에서 본 그 두꺼비와 똑같은 모습이었답니다. 두꺼비는 심진사를 향해 낮고 깊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꺼비의 입에서 보라색 연기가 마구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답니다. 보라색 연기는 심진사의 안방으로, 마당으로, 그리고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연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심진사는 그 광경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답니다. 곳간에 보관된 쌀이 갑자기 수십 마리의 바구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희고 깨끗하던 쌀알들이 까맣게 변하여 곤충들의 먹이가 되고 있었죠. 심진사가 허겁지겁 달려가 창고를 열어보았을 때 그곳의 광경은 더욱 참혹했답니다. 값비싼 비단들이 썩어 문드러져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은 보화가 보관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빛나던 금은 보화가 검게 변해서 만지는 순간 부스러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심진사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평생 모아온 재산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죠. 두꺼비는 여전히 안방 앞에 앉아 보라색 연기를 내뿜으며 심진사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심진사는 자신의 재산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두꺼비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보라색 연기가 심진사의 얼굴로 흘러들어갔죠. 심진사는 갑작스러운 기침과 함께 보라색 연기를 들이마시고 말았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심진사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진사는 갑자기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진사가 재물을 빼앗고 매질하고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고 심진사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심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저리 가거라. 내게 오지 말거라. 심진사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환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수천 마리의 두꺼비가 나타났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저 환각이었지만 심진사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답니다. 작은 두꺼비들이 온 마당을 가득 메우고 점점 심진사를 향해 뛰어오르기 시작했죠. 심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두꺼비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들은 심진사의 옷과 몸에 달라붙었답니다. 바로 그때 보라색 연기를 내뿜던 두꺼비가 심진사 앞에 나타나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당장 스스로 관아에 가서 지은 죄를 모두 남김없이 자백하라.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분명히 들렸죠. 심진사는 두꺼비의 말에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죠. 머릿속에서는 두꺼비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심진사는 마침내 돌아버릴 것만 같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심진사는 정신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버선발로 관아를 향해 달렸죠. 관아에 도착한 심진사는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사또, 소인에게 죄가 있사옵니다. 제발 사또를 뵙게 해 주시옵소서. 사또 앞에 무릎을 꿇은 심진사의 모습은 평소의 오만한 대부호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 서려 있었답니다. 소인이 길손에게 누명을 씌웠나이다. 창고에 비단을 훔친 것은 그가 아니고 모두 소인이 꾸민 일이옵니다. 심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기세로 심진사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토해냈습니다. 땅 문서를 위조한 일, 창고의 곡식을 바꿔치기 한 일,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일까지 모두 고백했죠.
심진사의 자백 이후 사또는 즉시 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아전들이 심진사의 집을 수색하자 그의 창고에서 위조된 땅 문서와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사또는 증거를 확인한 후 심진사에게 중한 형벌을 내렸답니다. 심진사는 남아있던 재산도 모두 관아에 몰수당하였습니다. 그의 집과 땅, 창고의 곡식과 비단, 금은 보화까지 남김없이 모두 빼앗긴 것이죠. 심진사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곤장을 30대나 맞았답니다. 형벌을 받은 심진사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권세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두꺼비가 내뿜은 보라색 연기가 집안에 가득 퍼진 후에 심진사까지 갇히자 그의 집안은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답니다. 심진사 댁의 머슴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날이 갈수록 휑해졌고 인기척이 사라져 정막만이 감돌았죠.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저택은 쓸쓸함으로 채워져 갔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머슴들 중 초란과 친하게 지냈던 머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문을 열어 초란을 구해 주었죠. 머슴은 말하였습니다. 심진사는 옥에 갇히고 이 집은 망하였으니 너를 가두고 감시할 이유도 더는 남지 않았단다. 너도 이제 이 집을 떠나거라. 잘 지내야 한다. 말을 마친 머슴은 자신도 보따리를 챙겨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사또는 진실을 확인한 후 길손의 석방을 명령하였죠. 장독대 창고에서 풀려난 초라는 심진사 댁 근처 숲가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초라는 놀라 몸을 움츠렸는데 다가온 것은 바로 보라색 연기를 내뿜던 그 두꺼비였답니다. 두꺼비는 초란 앞에 앉아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길손이 예전에 목숨을 구해주었던 두꺼비라오. 초라는 말하는 두꺼비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죠. 두꺼비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길손에게 목숨을 빚져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의 재물들이 바스러지고 심진사가 갑자기 관아로 뛰쳐나간 것이 모두 그대가 벌인 일 때문이었군요. 초란이 놀란 목소리로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초란은 이 두꺼비가 자신과 길손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꺼비에게 깊이 감사했답니다. 두꺼비는 초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길손이 곧 풀려날 것이오. 함께 그를 마중 나가지 않겠소. 초란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튿날 아침 초란은 두꺼비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두꺼비는 초란의 손바닥 위에 올라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사또가 길손을 석방하기로 한 바로 그날 초란은 관아의 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답니다. 관아의 문이 열리고 길손이 나오는 순간 그를 기다리던 초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길손 역시 초란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죠.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답니다. 오랜 시간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초라는 길손에게 지난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두꺼비의 도움과 환각 그리고 왜 심진사가 자백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죠. 이야기를 들은 길손은 초란의 손바닥 위에 앉아있는 두꺼비를 바라보았답니다. 길손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꺼비 앞에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죠. 한때 자신이 구했던 작은 생명이 이제는 자신과 초란의 운명을 구해준 것이었답니다. 두꺼비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한 것뿐이라고 길손에게 정중히 말하였죠. 사또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사또의 명으로 몰락한 심진사의 집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죠. 이후 길손과 초라는 고을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길손과 초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길소는 과거의 떠돌이 장사꾼 경험을 살려 마을 장터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하였죠. 그는 옷감과 실, 바늘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정직한 값으로 팔았답니다. 길손의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친절함에 마음을 열었고 그의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붐볐죠. 초란도 길손의 곁에서 장사를 도우며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장사를 하는 진열대 옆에는 항상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맑은 물과 깨끗하게 지은 밥덩이가 늘 놓여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길손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은인을 위한 것이오. 누군가 물으면 길손은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음식은 두꺼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길손은 두꺼비가 자신과 초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깊이 감사했고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했죠. 장터가 한가해지는 오후가 되면 두꺼비는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두꺼비는 길손이 준비한 밥과 물을 맛있게 먹고 초록빛 반점에서 은은한 빛을 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죠. 길손과 두꺼비는 이렇게 직접 만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답니다. 두꺼비의 방문은 길손과 초란에게 언제나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의 이야기는 선한 마음과 진실된 우정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훈으로 남았죠.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